대만 반응 한 KF-21 전투기 엔진 공개. 한 일취월장 중인데. 우리는 한국이 너무 부러운 대만 밀떡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다 보니 전투기를 양산 후 수출 시 단가의 15에서 20%를 로열티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수익 저하 및 납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F-16배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KF-21의 수출을 쉽게 승인해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KF-21은 2025년 국방예산 심의 통과 시 2026년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과 양산을 성공한 8번째 국가 반열에 오르게 해주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다. 향후 수십 년간 방위산업의 수출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 모두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리나라가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94조 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한다. 2050년까지 KF-21, TFA-50, 무인 전투기 등의 국내외 수요를 고려한 생산 파급 효과다. 여기까지만 최소 30에서 43조 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 향후 6세대 AI 전투기와 민항기, 함정 및 발전용 엔진 등의 민간 파생형 엔진 개발을 고려할 경우 최대 94조 원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첨단 항공 엔진은 전 세계 6개국 외에 독일, 일본, 인도, 이스라엘에서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 대열로 진입하는 열쇠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쥐고 있다.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은 자주국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60종 이상의 첨단 소재 개발과 만여 개 이상의 부품 생산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소재부터 부품, 장비 등 대기업과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전투기 엔진 산업에 뛰어들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정도만 해도 최소 30에서 43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독자적 개발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경제 효과와 자주국방을 위한 필수 코스가 아닐까 싶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25년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넘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 안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양산을 위한 1.1조 원도 반영된 것으로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회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첨단 엔진 개발 성공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되겠다. 이 전문 유용원 윤 대통령 트럼프 캠이 잘 맞을 것, 핵 잠재력 등 빅딜 가능성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또 영국의 허락하에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 봐야 되겠죠. 한 300km 정도 나가는 이 미사일은 이제 쐈단 말이에요. 300 단거리에. 그랬더니 러시아가 바로 오케이. ICBM인 줄 알았더니 아으뱀 요걸로 이제 대응 성격으로 혹은 보복 성격으로 지금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이 판이 원래는 이게 트럼프 당선되면서 좀 정리가 되겠거니 했더니 오히려 지금 더 막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우선 ICBM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사거리가 5,5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일컫고요. 처음에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RS-26이라고 사거리 한 6,500km 되는 미사일인데 저는 처음에 진짜 ICBM 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ICBM이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마무시한 핵탄두를 달고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래식 탄두를 달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게 사실 진짜 푸틴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를 푸틴이 정말 열받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ICBM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보통 5,000km 이상 되는 장거리 표적을 때리는 비싼 무기죠. 그런데 실제 거리 보니까 한 1,000km 정도 되는 표적을 때린 걸로 나오던데 그래서 좀 의심스러웠는데 역시나 보니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형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푸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약간 또 조금 삐뚤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에서 영국, 미국, 러시아가 서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무기 테스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렇게 치르잖아요. 예전에 이라크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새로 무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실전 테스트거든요. 실전에서 어떻게 잘 쓰이느냐. 근데 자기네 미사일 서로 하나씩 이것저것 쏴보면서 극초음성도 쏴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실전에서 쓰는 거 보셨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팔아먹는 거고 결국은 이게 무기 테스트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또 삐딱하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나름 선을 지키는 이제 그런 전쟁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제 에이테크럼스라고 300km를 이제 바이든이 허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6발 쏘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 에이테크럼스도 그보다 짧은 165km짜리가 있었는데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스크바는 못 때리도록 제한을 하고 그리고 스톰 섀도라는 미사일도 사거리가 250km인데 원래 개발된 거는 500km가 좀 넘습니다. 영국하고 유럽 프랑스가 개발한 건데 근데 이제 수출한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한 거는 그거보다 짧은 거 250km짜리를 수출한 거예요. 물론 이게 공군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군은 공대지 미사일 아닙니까? 그럼 이 장점은 비행기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비행해서 그러면 그만큼 사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 지대지 미사일. 전투기 실어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국경 끝까지 가서 쏘면 러시아 영내에서 250km까지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공대지 미사일은 사실 에이테크럼스 같은 지대지 미사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다급하잖아요. 더구나 트럼프가 금방 전쟁 끝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끝나면 굉장히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우크라이나 쪽에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당하고 피해자니까 거기에 이제 우호적인 보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만 면적보다 약한 넓은 수준이고 우크라이나가 반격한다고 해서 러시아 쿠르스크를 점령했는데 한때 서울시보다 큰 면적을 점령했다가 지금 러시아한테 밀려서 지금 서울시 면적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그걸 심리전, 인지전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과장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죠. 조금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전쟁이 딱 끝나요?
그럼 러시아랑 어쨌든 우리는 다시 뭔가를 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그냥 면전에 비난을 하는 게 썩 좋은 선택이었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 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제 일단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이제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외교 영역이니까 조금 민감하거나 예민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북한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무게를 실어서 비판을 좀 하고 대신 그 해당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발언은 제가 다 처음부터 전문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전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살짝 했던 거죠. 과거에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북한군 파병 이후에는 그쪽 북한군 파병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뢰가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거 이전 세계 분쟁 지역에 지뢰가 많이 깔렸는데 그것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들이 이제 불구가 된 경우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인 지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 하면 일종의 스마트 지뢰라고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데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이내에서 인해가 되면 배터리가 닳아서 그럼 작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전쟁 끝나고 한 서너 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가끔 이제 지뢰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의 영향으로 한 1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터질 걱정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5 전쟁 때 깔린 지뢰가 지뢰도 어떤 경우는 발견이 돼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지뢰의 부작용을 이제 국제사회가 인식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전쟁 기간도 문제인 게 일단 지뢰가 깔리면 예를 들면 쿠르스크나 이런데 지금 북한군 최전방 보내가지고 막 싸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병들 깔려있는 북한군들이 피해를 또 크게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투 현장에 투입된 거는 엇갈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정보위 통해서 보고할 때도 자세한 것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예를 들어 여단 규모냐 몇천 명이냐 거의 다 참전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죠. 전투 현장에 직접 그들이 나갔는지는 아직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가 있는 거 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 맞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건 아직까지 모른다 이거죠. 그건 그 정보는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건 아닐 거고 우크라이나 정보에 의한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확인했어요. 그에서 확인 그러니까 미국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북한군이 투입된 파병된 게 정말 최정예 부대냐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 방송 나가서도 최는 빼고 정예부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경보병 특수부대 위주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일단 언어 문제 일단 러시아 그러니까 통역 없이 이렇게 언어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이 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 구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러시아군인지 우크라이나군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거죠. 6.25 전쟁 때 미군이 와가지고 이게 남한군인지 북한 공산군인지 헷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북한군 단독으로 대규모 부대로 작전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군에 편입이 돼서 배속이 돼서 예를 들면 러시아군 중대당 북한군 한 개 소대가 들어간다. 이런 형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고. 북한은 러시아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전에 막 분석하기로는 무슨 미사일 기술 얻어올 거다, 돈 얻어올 거다.